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장 비환원론적 물리주의 인간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서의 인간이해에 대한 머피의 이해, 세 번째 환원론적 물리주의와 비환원론적 물리주의, 그리고 네 번째 머피의 비환원론적 물리주의 인간이해. 여기에는 5가지 주제가 포함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독특성, 두 번째 인간의 인격적 정체성 또는 동일성, 그리고 세 번째 정신적 인과율, 그리고 네 번째 자유의지, 그리고 다섯 번째 도덕적 책임성입니다. 이제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기독교 전통과 근대 데카르트의 인간론은 이원론적입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두 구별된 종류의 실체로 구성됩니다. 우리의 뇌를 포함한 육체는 물리적 입자로, 그리고 정신은 비물리적 실체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근대 이래 생물학과 심리학과 같은 경험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물리주의가 등장했습니다. 물리주의는 오직 한 종류의 실체, 즉 물리적 실제 또는 물질만이 존재하며 인간의 존재와 모든 속성은 이 물리적 실제의 작용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두 가지 인간론에 대한 대안으로 비환원론적 물리주의가 등장했습니다. 비환원론적 물리주의 인간이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학자가 낸시 머피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낸시 머피의 인간이해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합니다. 머피는 스스로를 복음적 물리주의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영혼 개념을 전제하는 이원론적 인간이해를 거부합니다. 그는 이원론의 문제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이원론은 정신과 몸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없다. 둘째, 신경과학은 영혼 또는 정신이라는 가설이 필요 없음을 점차 분명하게 드러냈다. 셋째, 이원론은 성서적 신학적으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우선순위를 왜곡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원론은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대신 개인의 영혼의 최종적 운명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든다. 머피에 따르면 영혼이라는 개념은 동물에게는 없는 합리성, 도덕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인간의 고차원적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머피의 인간이해는 과학의 발전에 기초합니다. 오늘날 물리학은 정신과 몸의 상호작용을 밝혀냄으로써 이원론적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과 다른 동물의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어떻게 인간이 다른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영혼을 갖고 있을까 하는 물음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지과학은 이전에는 정신 또는 영혼으로 돌려지던 모든 능력이 이제는 대체로 뇌의 기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과학적 자료가 비물질적 정신이나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머피는 서구에서 영혼 개념이 히브리 성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면 과학적 목적을 위해 이 가설은 불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머피는 정신 능력을 뇌의 기능으로 연구하는 오늘날의 신경과학은 물리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인간은 물질과 다른 무엇의 혼성체가 아니라 순수하게 물리적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피는 환원론적 물리주의와 비환원론적 물리주의를 구별하고 자신은 비환원론적 물리주의자라고 주장합니다. 머피의 인간 이해를 고찰하기 전에 먼저 성서의 인간 이해에 대한 머피의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서의 인간 이해에 대한 머피의 이해를 살펴봅니다. 머피는 기독교 안에 인간 본성에 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까닭은 성서가 이해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각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성서 안에서 다양한 견해들을 발견해내며 또한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성서를 읽어냅니다. 성서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몸과 영혼, 이원론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있고 이원론적 인간 이해와 맞지 않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피는 본래적인 히브리적 인간과는 몸, 영혼, 이원론보다 오늘날의 물리주의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원론적 인간관을 갖게 된 것은 70인역 BC 250년경에 만들어진 이 70인역에서 히브리어 네페시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의미하는 헬라어 사이키, 영어로는 소울로 번역되는 이 단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머피는 창세기 본문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는 구절을 주석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본문은 이원론적 인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본문이 이원론적 인간을 표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영혼, 소울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생령, 네페시는 인간의 한 구성 요소로서의 영혼을 의미하지 않고 살아있는 전체 인격으로서 living being 또는 living person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며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읽혀졌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이원론적 인간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기는 본문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머피는 신약 성서 저자들이 인간의 형이상학적 구조에 대해 가르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제임스 던을 따라 인간 본성에 대한 부분적 설명과 관점적 설명, 파티티티브한 설명, 그리고 에스펙티브한 설명을 구별합니다. 그리스적 사고는 인간을 구별된 부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즉 부분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히브리적 사고는 인간을 다양한 차원들로 존재하는 전체적 인격으로, 즉 관점적으로 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성서 저자들은 그 부분들을 특정한 관점에서 파악된 전체 인격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영과 육에 대한 바울의 구별은 영혼과 육체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지 삶, 두 가지 존재 방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는 삶과 그리스도 이전의 옛 시대를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머피는 성서의 인간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부분적 설명에 관심을 갖는 한 인간 본성에 대한 성서적 견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성서의 저자들, 특히 신약 성서 저자들은 오늘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폭넓은 다양한 관점에서 글을 썼다. 그러나 어느 한 이론을 분명하게 주장하지는 않았다. 신약성서 저자들이 증언하는 것은 첫째, 인간은 심신통일적 존재라는 것이며, 둘째, 영혼에 대한 기독교적 희망은 불멸적 영혼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며, 셋째, 인간은 관계성, 즉 신자의 공동체와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환원론적 물리주의와 비환원론적 물리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피에 따르면 기독교 역사에서 영혼, 몸 이원론은 헬레니즘의 이원론적 사상을 수용한 것입니다. 데카르트 이래로 근대 철학에서는 이 정신, 몸 이원론이 다시 득세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에 점차 물리주의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리주의는 뇌의 정신적 과정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를 통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머피는 환원론적 물리주의와 비환원론적 물리주의를 구별합니다. 환원론적 물리주의는 근대 물리학의 전제인 원자론적 형이상학에 기초합니다. 즉, 존재의 부분들이 전체의 행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서는 거시적 차원의 존재들 간의 인과적 영향은 사실상 미시적 차원의 원자들 간의 인과적 영향에 의한 것입니다. 모든 진정한 인과적 작용은 가장 낮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연의 복잡한 계층 질서는 과학의 계층 질서에 반영됩니다. 즉, 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과학의 순서로 복잡성이 점차 증대됩니다. 환원론에 따르면 복잡한 존재의 행위는 그 부분들의 행위를 지배하는 법칙에 의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머피는 환원론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첫째, 모든 존재는 원자의 배열로 이루어진다. 둘째, 원자는 자신이 구성하는 존재보다 존재론적 우선성을 갖는다. 셋째, 자연법칙은 결정론적이다. 넷째, 복잡한 존재의 행위는 부분들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다섯 번째, 물리학의 법칙은 모든 복잡한 존재 행위의 행위를 결정한다. 환원론은 영혼에게 돌려졌던 능력과 기능을 부인합니다. 환원론적 물리주의에 따르면 만일 영혼이 없다면 인간은 진정으로 이성적, 도덕적, 종교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성, 도덕성, 하나님과의 관계는 뇌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와 달리 머피는 영혼이 없다면 인간의 높은 능력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분적으로 이 능력은 뇌의 기능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설명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 문화적 요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머피는 영혼에게 돌려졌던 능력들을 부인하지 않고 그러한 모든 능력들이 어떻게 세계, 문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몸에 의존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머피는 환원론적 물리주의를 두 가지 관점에서 극복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존재의 부분들의 행위가 전체의 행위를 결정한다는 인과적 환원론의 전제를 비판합니다. 존재의 부분들은 복합체의 낮은 차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인과율은 상향식 인과율, 버텀업 인과율이라고 불립니다. 머피는 상향식 인과적 요소는 어떻게 사물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단지 부분적인 설명만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또한 존재 전체의 속성과 아울러 존재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머피는 하향식 인과율, 탑다운 인과율을 주장합니다. 이 하향식 인과율은 복합체의 더 높은 차원의 요소들이 존재의 구성 요소들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둘째, 머피는 기계와 가장 단순한 유기체와의 차이, 그리고 가장 단순한 유기체와 인간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고찰합니다. 이 고찰은 복잡성의 계층 질서를 올라갈수록 자기 지시, 셀프 디렉션의 능력이 증대됨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머피는 인간은 고도로 자기지시적인 유기체로서 이 유기체의 자기지시적인 행위가 하향식 인과율에 의해 신경체제를 통제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비환원론적 물리주의의 관점에서 머피는 인간의 독특성, 인격적 정체성, 정신적 인과율, 자유의지, 그리고 도덕적 책임성에 관해 논증합니다. 이제 이 5가지 주제들에 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머피의 비환원론적 물리주의 인간 이해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머피는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독특성이 특별한 불멸적 부분, 영혼에 있지 않고 우리의 더욱 복잡한 신경체제, 언어, 문화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특별한 능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은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가 대부분 어떤 특성이 완전히 있거나 없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도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능력들의 작은 차이들이 상호작용해서 최종적 결과로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침팬지는 기초적인 형태의 언어 습득 능력과 자기의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상징적인 자기 개념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머피는 인간의 독특성에 대하여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도덕적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인간의 독특성은 도덕성과 종교적 경험에 있습니다. 사회생물학자들은 인간의 도덕성과 유사한 것이 동물 세계 안에서도 발견된다고 보고합니다. 동물들은 집단의 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집단의 생존은 친족의 생존이며 친족의 생존은 자신의 유전자의 생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진화는 자신의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 좋은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머피는 인간의 도덕성은 유전학의 관점에서 다 이해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인간에 있어서 도덕적 선은 단지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올바른 동기와 의무감, 그리고 자신의 동기, 욕구, 이성에 대한 평가 능력을 요구합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도덕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생겨납니다. 우리는 단지 유전자적으로 프로그램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합니다. 사회생물학자들이 말하는 희생은 유전자의 유사성, 가족, 친족, 그것을 전제하는 반면에 기독교의 도덕성은 오히려 반가족적이며 이방인과의 화해와 원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도덕성은 친족 유지적인 이타주의와는 다릅니다. 머피는 종교적 경험을 무엇보다 중요한 인간의 독특성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종교적 경험의 능력이 영혼이 아니라 일상적인 지적 능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경험을 종교적 경험으로 만드는 것은 그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종교적 경험은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일상적인 인지 능력과 신경체계에 의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머피에 따르면 그것이 발생한 상황, 결과, 공동체의 확증, 그리고
기독교 전통의 신앙의 규율에 의해서입니다. 머피는 인간의 독특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보다 더 향상된 기능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겨난다고 주장합니다. 분명한 자기의식과 미세하게 조율된 감정과 공교한 언어 능력의 결합에 의해 우리는 엄청나게 다른 상호인격적 관계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호인격적 관계 능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그 음성에 순종한 능력까지도 포함합니다. 머피에 따르면 우리의 신경학적 복잡성과 문화 발달의 역사가 함께 진정한 도덕적 추론 능력, 이 추론 능력은 창조자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객관적 의무를 인식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도덕적 추론 능력을 가져왔다라고 머피는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인격적 정체성 또는 동일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격의 동일성은 무엇에 의해 확보됩니까? 이원론자는 인격의 정체성이 영혼에 있다고 말하고 환원론적 물리주의자는 몸에 있다고 말합니다. 머피는 인격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단지 몸이 아니라 몸이 가능하게 만드는 더 높은 능력들, 즉 의식과 기억, 도덕적 성격, 상호인격적 관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머피에 따르면 인격 개념은 몸과 기억 둘 다를 포함하며 기억의 연속성은 다시 말하면 육체의 연속성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육체와 기억의 결합도 인격적 정체성의 기준으로는 협소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기억의 다발 이상의 그 무엇입니다. 여기서 이상의 그 무엇은 비물질적 자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한 기억과 인식의 통합의 산물입니다. 의식적 자아는 어린 시절의 어느 때인가 출현합니다. 의식적 자아에 있어서 신경 조직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고 뇌의 손상은 자의식과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연합된 몸, 기억, 의식도 아직 충분한 인격적 정체성을 확보하지는 못합니다. 인격의 동일성을 위해서는 성격의 동일성이 요청됩니다. 내가 몸과 함께 온전히 보존된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덕, 감정, 도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인격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차원은 타자와의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기억, 인지, 나와의 관계는 나의 부활 이후의 동일성에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알아보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나의 부활 이후의 정체성에 있어서 본질적이다라고 머피는 말합니다. 그러나 머피는 인격적 정체성이 필요하지만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격의 변화가 또한 요청된다고 말합니다. 기억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모든 경험을 생생하게 다시 체험하는 것은 모든 지상에서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재창조할 뿐입니다. 머피는 몸을 모든 인격적 속성들을 위한 토대로 간주합니다. 기억, 의식, 도덕성 등의 인격적 속성이 시공간적 연속성을 가진 물질적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경험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머피는 시공간적 연속성을 지닌 몸을 인격 개념의
우연적인 부분으로 간주합니다. 이생에서의 인격적 속성은 몸의 특성과 능력에 의해 지지되며 이 몸은 시공간적 연속성을 지닌 물질적 대상에 속해 있습니다. 죽음 이전에는 인격적 동일성의 기준이 동일한 물질로서의 동일한 몸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몸의 개념은 이와 다릅니다. 즉, 동일한 인격적 성격을 위한 기본 물질을 제공하고 그것을 현시하는 나의 몸이 곧 바로 나입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썩어지는 몸과 다른 것들로부터 재창조된 새로운 몸, 이 두 몸은 공동으로 담지하는 인격적 속성들, 기억, 의식, 도덕성, 관계성과 같은 인격적 속성들로 인해 동일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몸의 본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 없다라고 머피는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정신적 인과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머피는 정신적 인과율을 상향식과 하향식 두 가지 인과율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한편으로 그는 정신적 인과율을 상향식, 즉 뇌에 대한 정신의 의존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 사건은 뇌 사건에 수반되며 뇌 사건에 의해 구성됩니다. 머피는 이성의 역할도 뇌 사건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상적 경험에 의한 신경생물학적 원인들이 신경 구조를 재구성하고 이성적 관념의 연쇄를 산출합니다. 머피는 정신적 사건, 이성적 추론을 세포 집합체의 훈련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뇌 생리학이 보다 더 복잡한 이성작용까지도 설명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른 한편 머피는 정신적 인과율을 하향식 인과율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낮은 차원의 부분들에 의해 구성된 새로운 존재가 견고한 상호연관성과 안정성 그리고 새로운 인과적 능력을 갖는다면 그 새로운 존재는 참으로 실제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가장 낮은 차원의 원자의 존재론적 우선성을 전제하는 환원론적 물리주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머피는 환원론적 물리주의의 오류와 비환원론적 물리주의의 정당성을 논증하기 위해 시계와 종이비행기의 예를 듭니다. 만일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해서 스스로 시간을 맞추는 시계가 있다면 이 시계는 자신의 체계 외부의 인과적 요소에 의해 자신의 행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종이비행기의 움직임은 부분들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법칙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전체적 속성인 형태와 환경적 요소, 예를 들면 손으로 날린다거나 공기의 흐름 등에 의해 지배됩니다. 머피는 하향식 인과율을 말하기 위해서는 전체로서의 전체의 특성과 환경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인과적 관계의 세 가지 요인, 즉 법칙, 그리고 초기 또는 경계 조건으로서의 구조적 조건, 그리고 환경적 조건을 구별합니다. 복잡성이 증대될수록 구조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이 중요한 인과적 요인이 됩니다. 하향식 인과율, 즉 구조적 환경적 조건과 상향식 인과율, 즉 법칙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피는 자유의지를 도덕적으로 책임적인 행동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자유의지를 이성의 문제로 이해한 칸트와는 달리 그는 실제로 우리의 결정 가운데
이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신경과학의 실험에 의하면 매우 단순한 생명체인 초파리나 박테리아도 자발적인 자기 주도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자기 주도적 행위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위한 적절한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 능력은 진정한 자유의지의 진화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목적지향적 체계를 가지고 자발적, 임의적으로 행동하며 자연의 피드백을 받아들여 자신의 행위를 형성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수정합니다. 이와 같은 자발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위가 자유의지의 차원에까지 이르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머피는 4가지 요인, 즉 상징적 언어, 자기의식과 자기초월, 자신의 미래의 행동을 포함하는 행동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4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언어는 우리의 행위를 생물학적 충동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킵니다. 두 번째, 인간은 침팬지와 달리 자신의 인지적 과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기 초월의 능력에 의해 생물학적 결정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언어와 자기 초월의 능력은 세 번째, 상상을 통해 자신의 미래 행위에 관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고, 네 번째,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능력은 인간의 행위를 환경의 피드백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머피는 이와 같은 4가지 요인들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목적 지향적 행동 체계를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이 체계에서 더 높은 차원의 추상적 목표는 더 낮은 차원의 목표를 질서화하는 기준이 됩니다. 행동이 이와 같은 계층 질서의 빛 안에서 결정될 때에 그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머피는 말합니다. 이처럼 머피는 자유로운 행동의 차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인간 정신 안에 선택을 결정하는 독립적 주체, 즉 영혼이 있다는 가정 없이 기술하고자 합니다. 그는 우리의 신경 조직이 환경과 더 높은 차원의 평가 과정과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신경생물학적 결정론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자유행위는 결정론적 결과와 임의의 선택, 선천적 기질과 도덕적 관념이 결합된 것입니다. 머피는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양립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 양자택일적 선택을 거부합니다. 먼저 그는 2가지 형태의 결정론을 구별합니다. 하나는 유전학적 결정론이고 다른 하나는 신경생물학적 결정론입니다. 머피는 유전학적 결정론을 2가지 이유로 배제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행위가 결코 유전자와 완전히 상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쌍둥이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게놈 안에 담겨있는 정보의 양이 뇌 안의 시냅스 접합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양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신경생물학적 결정론의 문제에 있어서 머피는 신경생물학적 과정이 결정론적이라는 견해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신경생물학적 환원론이 잘못된 견해라고 주장합니다. 하향식 인과율이 존재하고 이 인과율이 신경체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학적 환원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택에 의한 하향식 인과율이 작용한다면 아래 차원의 법칙이 결정론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머피는 봅니다. 고차원적 존재, 즉 복잡한 유기체들은 낮은 차원의 존재들로부터 창발하지만 낮은 차원의 법칙에 따라 결정론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주된 원인이 됩니다. 머피가 자유의지와 결정론 사이의 양자택일을 거부하는 까닭은 자유의지가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 가운데 인과관계가 생물학적 충동이나 사회적 환경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고 묻는 것이 적절합니다. 어린아이의 행위는 거의 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결정됩니다. 자기평가와 자기초월을 통해 자신의 생물학적 성향을 통제하고 자신의 성격을 재형성하는 것이 성숙의 길입니다. 인간이 숙고된 목적과 원리의 기초에서 행동할 때에 그는 자신의 행동의 주체가 된 것이며 또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란 이름으로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생물학적 충동과 사회적 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완전한 자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원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생물학적 충동과 사회적 힘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자율이다. 어떤 행동으로 이끄는 이전의 원인적 사건들이 언제나 존재한다. 중요한 물음은 그 행동이 목적 지향적이고 자기조절적인 체계로 여겨지는 인간 자신에 의해 대체로 결정된다고 말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라고 머피는 주장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도덕적 책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피는 자유의지를 도덕적 책임성의 전제 조건으로 봅니다. 박테리아와 같은 단세포 유기체도 어느 정도 목적을 향한 자기지시, self-direction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목적을 향한 자기지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체계의 활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곤충은 환경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통상적 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이미 고정화된 행동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와 달리 포유류는 환경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합니다. 포유류는 보다 더욱 긴급한 목적을 위해 지금 추구하는 목적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동물은 선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책임성은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획기적인 진전은 상상 안에서 행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합니다. 이 능력은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침팬지도 어느 정도 이러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는 이 능력을 3살에서 9살 사이에 갖게 됩니다. 그러나 침팬지는 자신의 행위와 인지적 전략을 자신의 관심의 대상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다니엘 데네트에 의하면 생물학적 결정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획기적인 진전은 환경의 패턴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자신의 반응의 패턴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했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머피는 도덕적 책임성을 위한 전제 조건을 5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자기의식 또는 자기 개념입니다. 둘째는 행동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인지적 과정과 행동을 자기 표상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인지적 과정과 행동을 자신에게 표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자기 초월의 능력입니다. 넷째는 언어 능력입니다. 언어 능력은 자신의 행동을 정신적 표상을 통해 목적에 비추어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정의와 같은 추상적 목적을 자신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해줌으로써 책임적 행동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합니다. 다섯째는 추상적인 선의 개념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지적 과정에서 더 높은 차원은 더 낮은 차원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동기와 이유에 대한 높은 차원의 평가는 하향식 영향력을 통해 우리의 결정과 행동 그리고 이를 위한 신경적 기초를 변화시킵니다. 머피에 따르면 도덕적 발달은 나를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것, 본능 또는 행동 원리를 의식하고 평가할 것, 자기 초월을 요구합니다. 이 의식과 평가는 사회적 환경과 추상적인 선의 개념에 비추어 이루어집니다. 사회는 보상과 형벌, 그리고 정의와 친절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또한 나는 다른 공동체 구성원의 행동에 비추어서 내 행동을 평가하고 내 도덕적 원리를 재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결정된 행동과 도덕적 개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기 초월이 요구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공동체의 권위가 아닌 자율적 이성에 기초한 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적 평가 원리가 요구됩니다. 자신의 이전의 도덕적 개념을 넘어서는 자기 초월은 무한히 계속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신학적 반성을 요구한다라고 머피는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